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프랑스 상류층 백인 소녀들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이 상류층 학생들은 한국을 마음껏 비웃고 짓밟아 주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발의 백인 여학생들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야 맙니다. 대체 이 여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 아멜리 펠레티에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백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랍니다. 저와 친구들은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라이프를 누리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중 한 명인 이자벨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이자벨의 아빠가 동양의 작고 초라한 나라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게 아니겠어요? 이자벨의 아빠는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신 거죠. 이자벨네 가족은 모두 함께 한국으로 장기 이민을 가기로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프랑스 같은 인류 선진국에 살다가 아시아 변방의 후진국에 가서 살게 된 이자벨이 너무 안 되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전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어요. 이자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아빠 회사에서 무슨 큰 사고라도 치신 거야?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한국으로 좌천을 당하셨어? 그런데 이자벨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빠는 좌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해서 한국에 가는 거라며 한국은 프랑스보다 IT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살기에도 아주 좋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괜한 자존심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인 프랑스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한국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자벨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저는 더 위로해줄 수 없었고 이야기는 거기서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이자벨네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프랑스에 남은 저와 친구들은 가끔씩 이자벨이 떠오를 때마다 지옥 속에 살고 있을 그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벨은 생각지도 못한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이자벨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꼭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희에게 한국에 놀러와달라 부탁했어요. 이자벨의 초대를 받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이자벨이 보고 싶기는 했지만 굳이 그 먼 후진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는 한국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얼마 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비행기에 올라탄 이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근심 걱정은 계속되었죠.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득실거릴 텐데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거지 같은 한국인들이 먹는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정말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의 걱정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답니다. 우선 저희는 이자벨이 다니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KTX에 탑승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KTX는 후진국의 교통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쾌적하더군요. 프랑스에도 떼제베라는 초고속 열차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KTX가 갖춘 시설들의 수준이 훨씬 좋아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죠. 먼저 KTX는 탑승하는 순간 그 어떤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중교통시설에 탑승하면 특유의 꿉꿉하고 찌든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KTX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공기와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KTX 내부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객실에 최신식 공기청정기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정도 되는 고가의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한국이 이렇게나 여유로운 국가였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기를 좀 보라며 경악한 표정을 하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러냐며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이내 친구와 마찬가지로 경악한 표정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곳에는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혹시 누군가 그것들을 훔쳐갈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렸는데 한국인들은 태평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둑질은커녕 다른 사람의 캐리어에 관심조차 갖지 않더군요.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무리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라고 해도 소매치기는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정직하고 편안하게 소매치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인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KTX에서 하차한 저희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의 기차역에 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의 기차역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커녕 에스컬레이터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 노인들은 프랑스의 지하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기차역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조금만 걸으면 엘리베이터도 탑승할 수 있더군요. 저는 이런 편리한 인프라들을 보며 한국이 어쩌면 프랑스만큼 잘 사는 국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써 표정 관리를 했답니다. 아직은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저는 한국의 미흡한 점을 포착해냈죠. 이자벨이 다니는 한국 고등학교 입구에 도착해보니 글쎄 학교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안 요원이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켜주는데 역시나 한국은 후진국이라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인지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가뜩이나 후진국 한국의 치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보안 요원까지 보이지 않자 급격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누군가 달려와 저희를 덮칠 것만 같아 식은땀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등을 와락 껴안았고 깜짝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괴성을 질러대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자 저를 놀래킨 범인 이자벨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이내 이자벨을 타박하기 시작했죠. 이자벨,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아서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 그나저나 한국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길래 학교에서 보안 요원도 고용하지 못해? 제 질문에 이자벨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고등학교는 보안 요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자벨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이자벨은 거짓말이 아니라며 한국의 학교는 충분히 안전해서 보안 요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을 1순위로 여기고 대체로 가정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 지내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이 많아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잘 챙긴다고 했죠.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의 믿기 어려운 말을 들으며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향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서울의 번화가로 놀러 나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다시 한번 저희를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카드키로 출입이 가능했는데 호텔도 아니고 고작 기숙사가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수도인 파리에서도 열쇠를 이용해 수동으로 열고 잠그는 문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세련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기숙사 내부에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스타일러까지도 설치되어 있더군요. 저희들은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와서 옷이 많이 구겨진 상태였기에 스타일러에 옷을 넣어보기로 했죠. 10분 뒤 스타일러에서 옷을 꺼내자 구김이 펴져 있음은 물론 옷에서 나던 꿉꿉한 냄새도 사라져 있더군요. 이자벨의 말을 들어보니 이 스타일러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라던데 성능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의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며 엄청나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한국 기숙사 투어를 이어갔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샤워실이었어요. 샤워실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것은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샤워를 하기 전에 일종의 각오를 하고 샤워실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샤워실 자체가 얼음장 같이 추울 뿐더러 난방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온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숙사 샤워실은 어떻게 단열을 해놓은 것인지 굉장히 따뜻해서 한겨울에 옷을 다 벗어도 전혀 춥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자벨은 그 비결이 한국의 기술력에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창문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중창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완전 차단하고 동시에 따뜻한 햇빛은 잘 가두어서 내부의 온기를 유지시킨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은 보일러도 바닥을 따뜻하게 덮이는 온돌이라는 시스템도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난방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지만 실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난방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겨울에 라디에이터를 틀고도 너무 추워서 밤에 고양이를 꼭 껴안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이를 왜 껴안냐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껴안고 자면 굉장히 따뜻해서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겨울을 나다니 이건 마치 신세계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한국 기숙사 샤워실은 샤워기도 독특했는데 비타민 워터나 항균 성분이 나오도록 하는 특별한 샤워기 헤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자벨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영리한 한국인들의 특색이 들어간 발명품 중 하나인데 샤워를 하며 동시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여기까지 오며 마주친 한국인들의 피부가 다 반짝반짝 윤이 나더니 그런 똑똑한 비결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거기에 더해 한국은 수돗물의 질도 아주 좋았어요. 프랑스는 수돗물에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퍼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더군요. 또 한국 기숙사는 청결 면에서도 프랑스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매우 달랐는데 프랑스 기숙사에서는 침구에서 벼룩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니, 그냥 침구와 벼룩이 한 세트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숙사는 어찌나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복도와 방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벌레 퇴치 업체가 수시로 방문하여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마크가 벽에 붙어 있더군요. 이쯤 되자 저와 친구들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이자벨은 이왕 한국 고등학교에 놀러 온 김에 학생 식당에서 급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서 지내는 이자벨을 깔봤던 저희는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이자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놀라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학생 식당은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감탄하게 되더군요. 우선 식기들이 파란 저고해선을 받으며 깨끗하게 소독되고 있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만 같았고 식판 가득 푸짐하게 담긴 불고기, 잡채, 볶음 김치라는 한식 세트는 절로 침을 꼴깍 삼키게 했죠. 이어서 생전 처음으로 맛보게 된 한식은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는 나라가 아닌데 한국 역시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의 향연이 이어지더군요. 게다가 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무료라는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인 국가인지 알 수 있었고 이런 훌륭한 정책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본력까지 갖춘 국가라는 사실에 이곳은 진정한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저와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번화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도 역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근처에 교통수단이 아주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야 하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한 시간에 딱 한 대만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마저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버스를 놓쳐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프랑스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죠. 단 하나밖에 없는 노선의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불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더군요. 버스 정류장이 학교에 아주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버스 노선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더군요. 이러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IT 선진국이라더니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역시 굉장히 신기하더군요. 우선 추울 때를 대비해 정류장 의자에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더울 때를 대비해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나니까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정류장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배려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잠시 후 저희가 타기로 한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저는 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버스 안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인지 가방에서 익숙하게 충전기를 꺼내 휴대폰을 충전하더군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서로 먼저 충전하겠다 싸우지도 않았고 충전 중인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버스 안에는 고요함과 질서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런 것은 장담하건대 손꼽히는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집시라고 불리는 노숙자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보다 부유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집시들이 워낙 소매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 프랑스 경찰들은 집시들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죠. 저와 친구들은 정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한국인들을 보며 과거에 이들을 무시했던 우리 스스로를 통렬하게 반성했답니다. 그렇게 저희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된 사이 어느새 버스는 서울의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길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더군요. 꽤나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길거리 버스킹을 하거나 댄스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밤거리를 누비며 즐기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희에게 이 광경은 정말이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요란한 문신을 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범죄 조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프랑스에는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뻔뻔하게도 통행세를 걷는 범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야 하죠. 그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밤에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매우 꺼려해요. 특히 여자가 밤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심지어 프랑스에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아예 통행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위험하기는커녕 이곳에서는 범죄의 비읍도 연상되지 않더군요. 두려움에 움츠리지 않은 채 밤거리를 걷는 것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일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린다니 너무 부럽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자벨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한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마치 낮인 것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미용용품을 파는 가게를 비롯해서 편의점, 마트, 24시간 운영되는 ATM, 야간 약국 등이 심야 시간까지 활기를 띠고 운영되고 있었고 주요 거점에 지어진 경찰서와 소방서가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죠. 프랑스는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달려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치안이 불안정해서 밤에는 ATM 기계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 한국은 생활 편의 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과연 프랑스가 선진국이라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함까지 느껴지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해가 진 밤에 ATM 기계에서 돈을 찾는다는 건 그냥 내 돈을 범죄자들에게 주겠다고 꺼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밤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안고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글쎄,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들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주택이나 건물처럼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 배달원은 대체 어떻게 한강의 불특정 장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의아해하고 있자 이자벨은 한국은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 극강을 달리는 나라라며 한국에서는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새벽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내에 배달이 오는 것이 평균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물류와 유통 체계가 환상적으로 잡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워낙 근면 성실하고 업무 센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번 한국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에 맛들인 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자벨의 말을 들으며 홀린 듯이 걸었고 때문에 제 앞에 놓인 얕은 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순간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며 안경알이 박살 나버렸습니다. 저는 당혹감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 관광은 이대로 끝이라는 거였죠. 참으로 허망한 방식으로 한국 관광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자벨이 겨우 안경알 깨진 일로 무슨 울기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따졌어요. 너는 한국에 사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나는 한국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경도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 안경을 맞춘다고 해도 안경이 제작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거고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단 말이야. 실제로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정말 빨라봐야 한 달이고 평균적으로는 석 달 이상은 걸려요. 게다가 그냥 아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한 뒤에야 안경 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은 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새 안경을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렇게 좌절에 빠진 채 제가 울고 있을 때 이자벨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색해보니까 여기서 10분 거리에 안경점 있네. 거기 가서 안경 맞추자. 한 30분이면 안경 새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저는 이자벨이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자벨은 농담이 아니라며 속는 셈치고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10분 거리에 있다는 그 안경점에 가게 되었어요. 문제의 그 안경점은 그냥 흔하고 평범한 외관을 가지고 있더군요. 밖에서 보기에 절대로 30분 만에 안경을 제작하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자벨이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잠시 후 이자벨은 망가진 제 안경을 안경사에게 맡겼고 둘은 뭐라고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자 이자벨은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안경테는 멀쩡해서 안경알만 교체하면 되는 거라 시력 검사하고 나서 5분이면 완성된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는데? 금방 고쳐준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까 전 30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5분이라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프랑스에서 석 달이 걸리는 일을 어떻게 한국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안경사가 진짜로 저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자면서 말이죠. 저는 꼭 온 세상이 저를 놀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답니다. 제가 방문한 안경점은 그냥 길거리에 위치한 평범하고 작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을 검사하는 최첨단 기계를 갖추고 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멀리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시력을 측정했었는데 한국은 디지털 기계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대학병원도 아니고 작은 안경점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력 검사가 끝나자 안경사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경알을 만들러 갔고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차마 믿기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경점 내부에서 슥싹슥싹 안경알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정말 5분도 되지 않아 제 손에는 새 안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쾌속으로 진행된 한국의 안경 제작 속도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줄이야. 아까 전 이자벨이 했던 말 중에 한국의 서비스의 맛을 들이면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주 작은 생활 필수품인 안경이 이 정도인데 한국의 다른 서비스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한국의 안경값은 프랑스 안경값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속도는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르면서 제작비 역시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하다니 대체 한국의 정체는 뭘까요? 천국인가요? 이 순간 저와 친구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안전하지, 음식 맛있지, 서비스 훌륭하지. 단점이 있기는 한 거야. 솔직히 나 프랑스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원래는 하루만 있다가 가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하여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나 더 있겠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냐고 하셨죠. 거기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한국의 매력에 빠지잖아? 그럼 아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한국은 진짜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 나 어쩌면 이러다 정말 프랑스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찾지 마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제 말에 친구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깔깔 웃었죠. 왜냐하면 친구들 역시 프랑스에는 없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흠뻑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얼마 후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저희는 모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유행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두고 모든 면에서 뒤처진 프랑스로 돌아가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자벨이 너무 부러웠고 유럽이 세계 제일이라 믿었던 어리석었던 저를 반성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선진 문화를 배우며 더욱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대체로 많은 해외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을 잘 몰라서 무시했다가 막상 와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 말이죠. 실제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 시스템들이 굉장히 훌륭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게 일상이니 느끼지 못하는 것일 테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은지야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더라. 한국이 제일 좋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었거든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